오늘날 예술은 아름다움과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테크네라는 말로 그냥 기술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예술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약 2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화가나 조각가들은 단순 기술자로 천민 취급을 받았고 이들의 지위가 격상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와서입니다. 도대체 플라톤은 왜 예술가들을 추방시켜야 한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플라톤의 이야기를 곧바로 들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고안한 이야기 동굴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동굴이 있고 동굴 속에는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지가 묶인 채로 동굴 벽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등 뒤쪽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 죄수들은 불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삽니다. 이제 등 뒤에서 누군가가 인형극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수들은 불에 의해 투영되는 모형의 그림자만을 볼 뿐 실제의 모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수는 동굴의 일그러진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사물에 실제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죄수를 풀어주고 그의 손목을 이끌어서 동굴 밖으로 안내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가던 중에 죄수는 지금까지 실제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 불빛에 비친 그림자 환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동굴 밖으로 처음 나온 이 죄수는 너무 밝은 빛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마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차츰 물에 비친 모습들도 보고 다른 실제의 모습들도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밝은 태양의 모습도 봅니다.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다른 죄수들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껏 보아온 동굴의 벽 이미지는 모형의 그림자였음을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믿기는커녕 평생 그림자만 보아온 죄수들은 그림자를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라고 고집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사물의 그림자를 사물의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고집하는 동굴의 죄수가 바로 세상 속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동굴 속 그림자의 모습은 인간이 눈과 귀로 감지하면서 실제라고 믿는 존재의 세계이고 동굴 밖의 세상이 바로 진짜의 세계이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다음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적용된 플라톤의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비유하자면 극중 네오는 아직 동굴 안에 사는 죄수에 해당되고 모피어스는 그를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사람입니다. 레오가 무슨 진실인지를 물어보자 모피어스가 대답합니다. That you are a slave, Neo. Like everyone else, you were born into bondage, born into a prison that you cannot smell or taste or touch. A prison. For your mind. 그리고 그곳은 그 누구로부터도 들을 수 없는 곳이고 직접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피어스는 동굴 밖으로 나가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Remember,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결국 레오는 빨간 약을 먹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인물이 있는데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동굴 밖의 삶보다는 가짜에 만족하며 사는 인물입니다. I know this steak doesn't exist. Juicy and delicious. 그는 결국 가짜 현실임을 알지만 받아들이면서 한마디 합니다. Ignorance is bliss. 이제 플라톤이
예술가를 추방시켜야 한다고 했던 이유를 살펴봅시다.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 세계는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감각적 사물의 세계이고, 두 번째 세계는 정신의 사유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삶을 통해 꼭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감각의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성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참모습, 즉 본질적 이데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철학자는 이데아의 탐구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는 일을 돕지만, 화가는 한갓 현상의 모방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이데아로부터 더욱더 멀리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술은 진리의 세계에서 두 단계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과 갈등에 사로잡히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극장에서 공포 영화, 슬픈 영화를 보고 돌아온 관객들은 영화의 캐릭터에 감정이입이 되어 한동안 이성이 마비되고, 그 자리에 감상이 자리 잡게 되어 이성의 분별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게임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되어서 현실과 사이버 세계의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인이나 작가들은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사건을 마치 몸소 경험한 것처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술에 대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사회에 해로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술을 심하게 비판했던 플라톤과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먼저 플라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비판하고, 플라톤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플라톤이 모방은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모방이 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개의 그림을 보면서 그것이 재현한 원래의 상이 무엇인지를 추측해서 알아내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발견의 즐거움이고 배움의 계기인 것입니다. 플라톤은 연극이 감정과 감각이라는 정신의 저급한 부분에 호소하기 때문에 윤리적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으로 카타르시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비극 속의 관객은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을 하여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주인공이 겪는 고통스러운 운명을 목격하면서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실컷 울어버리면 감정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통해 감정의 해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시인이나 작가가 거짓 세상을 유포한다고 하였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인이 자연을 모방하되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자연을 보완하여 재구성하고 더 신선하고 더 매혹적이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술 작가들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대상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
가장 필연적이고 인상적인 것들을 뽑아내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현실 속의 동물의 모습보다 피카소 그림 속의 동물의 모습이 좀 더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근대의 예술 개념을 아름다운 자연의 모방이라고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